진단자가 와서 사진을 딱 찍었을 때 먼저 물어봐요. AI한테 이거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유방암 이깁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 그 마지막 컨펌은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진단하는 걸로 지금 허가가 되어 있는 게 아마 200개 정도 될 거예요. 암종별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질환에 대한 진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도가 됐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의약품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뭐 임상시험만 해도 한 보통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정말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AI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약 후보 물질을 한 보통 10,000개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해서 1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10,000개 중에 마지막에 한 개 어떤 게 성공할지 아무도 몰라요.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야 되는데 AI를 가지고 굉장히 똘똘한 신약 후보 물질을 먼저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년에 그게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2, 3년 골라내는 데만. 근데 지금은 한 달 정도면 괜찮은 후보 물질을 걸러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동물 시험 이런 거 하는데 그 직접 안 하고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독성이 적은 것들을 골라내는 그런 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식약처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이 없어요. 진짜 심사할 사람이 정말 없어요. 심사하는데 보통 1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AI 심사관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지금 시범 사업 중인데 어려운 거는 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간단한 작업, 챗 GPT에 뭐 이렇게 시키면은 잘 해오잖아요. 그렇듯이 자료를 주고 먼저 프리 리뷰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시키거나 또 체크박스 같은 거를 주고 이제 시켜서 먼저 한번 걸러내주는 그런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환을 진단하거나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AI가 굉장히 많은 부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박준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AI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업 과정에서 가장 큰 규제 장벽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지금은 인공지능이 들어간 소프트웨어도 모두 이제 그 SAMD라고 해서 의료기기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의료기기가 분류가 되면 인허가를 받아야지 그거를 내가 시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간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선례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그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AI가 이제 영상에서 진단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2016년, 17년부터 이제 조금씩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앞에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선례가 있으면 인허가가 굉장히 좀 단축이 됩니다.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시장에 나와야지 우리의 시장에서 이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늦어지게 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혁신 의료기기 제도가 이제 신설이 되면서 패스트 트랙 쪽이 생겨서 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좀 단축이 되면서 지금 좀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재동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데이터 기반 평가를 추진할 때 느끼는 한계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융합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제 종전에는 그 진료비 청구가 전부 시트로 이루어졌다가 지금 이제 EDI 전자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이제 그 청구에 대한 자료는 전 데이터가 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심사는 분석 심사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같이 비교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교 심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평가라는 데 항목이 이제 아까 우리 현 교수님 말씀 2000년도에 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평가라는 건강보험에 평가라는 제도가 들어왔는데 현재 지금 55개 항목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별 뇌질환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55개 이제 항목에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들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하는데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평가를 하기는 그 자료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샘플링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샘플 방법을 동원해서 샘플링을 해서 그 자료를 받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이제 그 다음에 심사 자료하고 연계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우리 이제 저 식약처에 계셨던 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 현역에 있을 때
어떤 법안을 추진했냐면 아까 우리 박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활용하는 데 있어 빅데이터를 어떻게 AI로 접근시켜서 활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데이터를 융합을 해야 하는데 융합하면 이제 가장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가장 반대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타 기관으로 자료 자체가 나가는 거가 거의 불가능하게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식약처 허가 자료, 그다음에 임상 자료 허가 자료, 그다음에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우리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자료, 그다음에 심평원에 하는 청구 자료, 그다음에 평가 55개 항목 평가하기에도 별도로 받는 자료를 국가 보건의료 정보 자원 정보원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것을 청구도 그쪽이 하고 모든 것들 집대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관들이 융합해서 갖다 쓰는 방안에 법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굉장한 큰 많은 난관에 부딪혀서 그게 하여튼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지 않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심평원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가장 지금 심사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척추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수술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진료비도 많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신의료 기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건 왜 신의료 기술이 많냐면 뇌 다음으로 굉장히 척추가 인간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데 뇌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고 그 다음 분야로 건드릴 수 있는 건 척추 분야인데 그 신의료 기술도 많고 굉장히 비급여도 많고 그렇고 그 다음에 급여되는 것도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은 게 척추기 때문에 그것을 AI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심평원에서 많은 그것을 접근은 AI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아까 우리 부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진단 지금 그 이제 왓슨인데 그 특별 프로그램 이름 말하자면 왓슨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것하고 접맥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AI가 건강보험에서 AI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급속도로 그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향후 10년, 5년 짧게 보면 5년, 길게 보면 10년 이내에는 AI가 지배하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룡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이런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과 인력 양성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나 어떤 빅데이터 관련 것들은 주로 이제 2010년 정도부터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출발을 해왔고 그때는 주로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 내지는 빅데이터 활용 이런 쪽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역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래 와서는 2020년도 들어와서는 이제 크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개별 법을 제정하죠. 개별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데이터 활용을 좀 더 어떻게 더 강화할 거냐. 그리고 새로운 의료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데 규제를 어떻게 좀 없앨 거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컨트롤로 보면 접근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는 한 세 가지죠. 하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쪽에 기술 지원을 해주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또 시장을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 것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어떤 거버넌스나 어떤 규제나 이런 쪽을 풀어주는 부분이 있죠. 이런 이제 세 가지로 보면 앞에 두 개는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고 세 번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 굉장히 정부도 열심히 해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 대개 한 10년, 15년도까지 보면 이제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주도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정보를 이제 구현하는 뭐 그런 쪽으로 스마트 정보 구현 쪽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서 그 한 5년간은 빅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빅데이터를 의료 쪽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2019년 정도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2020에서 2022년까지는 EMR 인증이라든가 마이헬스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이런 것도 좀 추진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2025년도에 디지털 의료 제품 법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 특히 2025년 원래 6월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어떤 개인정보 이 전송권이 그간에는 의료 분야만 허용이 됐다면 나머지까지 확대되는 이런 쪽으로도 넓어지고 있으니 나름대로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현장에서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왜 불만이 많으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의료라고 하는 것 자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주로 의료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의료하고 비의료하고의 구분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원격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법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허용은 하고 있지만 약 배송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규제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우리 송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하고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건보공단에 있을 때 개인정보를 제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에 제가 여러 차례 불려가서 회의를 하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좀 안 된다. 뭐 이렇게 개인의 정보 보호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어필을 했었는데 그만큼 그런 것들이 이제 민감하게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전공을 했더라도 요새 나온 AI 에이전트와 그다음에 에이전틱 AI의 차이는 뭔가 이 정도는 약간 뉴스만 좀 깊게 읽어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파트에서는 좀 계속 올해 1월부터도 계속 핫한 파트가 이제 MCP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MCP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좀 내가 MCP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야지 회사에 들어가서 빠르게 자기가 업무에 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고요. 실력도 빠르게 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온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내가 어디로 그 진로를 대부분 이제 취업할 때는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할 때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거나 환경 같은 거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자세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사람과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경원 부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약학보건 전공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나 태도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공직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이제 식약처에서 원하는 이제 보건이나 약학 쪽 인재 어떤 점을 갖췄으면 좋을지로 저 혼자 좀 질문을 바꿔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하는 일이 식약처에서 하는 일이 그 회사에서 낸 자료를 잘 읽어보고 그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기 대표님 계셔서 죄송하긴 하지만 회사들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라고 다 말을 해요. 그렇지만 식약처 직원들은 그걸 다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주장하는 게 맞는지를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남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듣지 않는 영어로 말하면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하는데 항상 다시 들여다보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이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식약처가 이제 식품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곳인데 전문 지식은 필요해요. 들어오는 자료 자체가 일단은 그 개념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제조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뭐 이런 실험에 대한 내용 그런 컨셉 같은 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좀 영어 능력 같은 거는 저 영어 점수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어 점수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공직에 들어오면 영어를 잘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파견 근무를 간다 할 때도 항상 영어 시험을 와서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돼서 경쟁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말씀? 정직함?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식약처에서 다루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완전히 컨피덴셜한 거예요. A라고 하는 회사가 낸 데이터를 B 회사는 항상 알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식약처 직원들은 자유롭게 다 접근을 해요. 모든 데이터에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이거에 대한 정직함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게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판적인 태도와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역량과 영어 능력이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영어 능력도 필요하고 정직함도 굉장히 이 분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고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경원 부원장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식약처 식품 품질 관리 분야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자격증 및 스펙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식약처가 식품하고 이제 의약품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식품 쪽으로 오시고 싶으면 일단 식품 전공이 유리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식품 전공만 뽑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융복합 전공이시잖아요. 당연히 지원하실 수 있고요. 식약처의 직렬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구 직렬, 또 하나는 행정 직렬인데요. 행정 직렬은 그냥 9급 공무원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그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트랙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트랙이 이제 연구 직렬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연구 직렬은 석사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석사 또는 박사가 지원이 되게 되는데 석사는 요즘 잘 지원, 대부분 다 박사세요. 또는 석사 학위를 받고 그 기업에 한 2, 3년 정도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실질적으로 입사하시는 분이 이게 신입 직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별도의 스펙은 없어요. 자격증이 가산점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직장에 들어와서 진급을 할 때는 그런 자격증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위생사 자격증 이런 것들은 진급할 때 가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시간 되실 때 미리 식품 기사 자격증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거 찾아서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품 전공이 유리는 하지만 그래도 식품 전공만 뽑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도 뭔가 다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네, 다음은 박준표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현재 보건의료 경영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R&D나 의료산업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아마 졸업하고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를 본인이 좀 정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역량이랑 소양은 약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는 일단 IT 위주로 개발 많이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저희는 크게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좀 직군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에 들어가는 기능은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대상하는 고객군은 어디인지 이거에 대해서 기획이 먼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하고 이렇게 마지막 하나가 이제 RA인데요. 여기는 인허가 하는 이제 직군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프로세스대로 제품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컴퓨터공학과나 나중에 프로그래밍 학원을 다니고 나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개발자 직군으로 들어오는데 좀 약간 많이 없는 직군은 기획자 직군이 많이 없어요. 기획자 직군이 많이 없어서 사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획자분들이 좀 많이 배우고 들어오셔도 좋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리면은 이쪽에 지금 이제 뭔가 그 디자인하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대회가 굉장히 좀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들어올 때는 이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 내긴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보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많이 보는 거는 어디 대회에 나가서 어느 수준의 대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입상 경력이 있냐 또는 좋은 대회는 약간 참여 경력만 있어도 됩니다. 참여 경력만 있어도 사실 수상은 못했더라도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어떤 건지만 알고 들어오면은 나머지는 회사에서 또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학교 과정이 아니어도 최대한 외부에 있는 대회 이런 것도 많이 참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공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영어 점수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 공부는 기초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긴 하는데 사실 저희도 논문을 많이 보긴 하거든요. 새로 나온 그
논문들을 많이 읽으면서 기술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디자이너까지도 다 논문을 읽으면서 같이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또 이제 그 AI가 너무 번역을 잘해줘서 사실 필요한 논문을 빨리 찾고 그걸 이제 한글로도 금방 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식 점수는 저희는 바라지는 않는데 공식 점수가 오히려 너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약간 배우는 소양이나 이렇게 속도가 좀 느리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점수는 어느 정도 갖춰놓고 그 이상으로 내가 800점인데 900점까지 가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요. 그 투자 대신에 다른 거를 직접적으로 뭔가 좀 해보고서 난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또는 이제 경험해봤다 이런 거를 가지고 회사에 지원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경원 부원장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공을 굉장히 잘 선택하셨어요.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앞으로 먹여 살릴 건 확실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인력이 필요해요. 전공을 정말 잘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고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굉장히 조그만 회사예요. 당뇨약을 만들던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 나라 덴마크에 GMP의 50% 이상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계속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굉장히 우수한 약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식약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항상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재동 이사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바이오헬스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융봉합, 복합에 아까 이제 쭉 나왔지만 공부하실 분야가 굉장히 많고 기초적으로 같이 해야 할 학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뭐 생명과학, 사생화학, 그 다음에 좀 빠졌던 분야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그쪽에도 우리 이제 그 보건의료 정책 나오는 것들이 이제 많은 신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뭐 충분히 그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느 분야에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거고 특히 정부에서 지금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아마 바이오헬스 분야가 아까 우리 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연 매출이 지금 20조인데 그 매년 성장을 15에서 20%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진출할 때는 인재가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 이런 현상들이 충분히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굉장히 성견지명에서 전공을 잘 선택하셨다. 그 전공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폭넓게 공부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학문도 중요하고 모든 것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어떤 그 CEO는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는 이유는 딱 하나다. 앞으로 지식을 많이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간의 노력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친구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를 같이 볼 수 있는 게 영어 점수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제가 찔렸습니다. 저는 영어를 못해서 점수가 안 좋기 때문에 찔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노력하는 것은 이제 영어 점수로 나타나는 거고 미래에 새로운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그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열정, 노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새로 들어온 직원들, 젊은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열정을 가져라. 열정이 부족하다. 왜 열정이 부족할까? 우리 선배들은 굉장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부유해지면서 목표의식이 좀 상실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 젊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여러분의 향후를 좌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룡 교수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 바이오헬스가 융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이 바이오나 헬스나 뭐 디지털이나 이런 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세상이 이 바이오 헬스나 디지털이 발전을 하면서 그 분야와 더불어 다른 행정적인 능력도 많이 발전을 하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디지털 기기가 치료기기든 진단기기든 이런 것들이 현장에 별로 안 쓰일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쓰이려고 하면 지금 식약처에서도 그 부분을 검사하고 이 제도적으로 트랙을 밟게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새로운 직업군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기초는 다양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되 뭐 나는 이렇게 성격상 뭐 연구직이나 이런 게 맞지 않다.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이런 쪽에 행정적으로 좀 지원하는 이런 쪽에 관심이 높다. 이렇게 하면 그런 규제 내지는 인허가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이 좋아하는 부분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입사를 하게 되면 특히 이쪽 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잖아요. 빠르게 바뀌는데 이제 근무공단 같은 경우도 직원들을 전산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국내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다루니까. 그럼 이 전산직들을 많이 뽑잖아요. 뽑아놓으면 이 사람들이 한 몇 년만 지나면 이 사람들이 개발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언어도 바뀌고 새로운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개발이 툴이 필요하죠. 그런 쪽에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한 10년쯤 지나면 그냥 관리자형으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때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나가서도 계속 그 길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거나 지향해야 될 쪽으로 타겟을 정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고 앞으로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준표 대표님께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보건의료 경영학과가 굉장히 좋은 학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해서 컴퓨터공학과로 이제 석사 박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분야가 이제 넘어온 케이스인데 초반에 굉장히 적응하는데 그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의료법도 그때 한창 이제 공부를 해서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거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공학과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배우고 개발 배우고 뭐 아키텍처 배우고 이런 거 했던 노력보다도 오히려 그거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직원을 뽑을 때는 사실 이쪽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제 대부분은 저희도 이제 병원하고 그리고 의사하고 같이 뭔가 만드는 게 많은데 사실 그쪽에 대해서 그 도메인 날리지가 없으면은 뭔가 기술이 있어도 못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쪽에 이제 기획으로 들어오건 디자인으로 들어오건 또는 내가 개발로 들어오건 이거는 이제 본인이 내 적성이 뭔가 뭘 하고 싶나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그 본인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런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셨으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이 남겨주신 여러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더 대표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재룡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건강보험 제도가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시기에 맞춰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디지털은 아까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 진단이나 치료기기 쪽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해소가 되려고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보여야 되냐면 일단은 이게 어떻게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잘 도입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크게 보면 이걸 갖다가 이 등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건강보험권으로 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제도상으로는 이게 하나의 어떤 치료제로나 이와 비슷한 트랙을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멀리 보면 이 디지털 치료 쪽은 별도의 어떤 트랙을 태워서
이 부분들을 접근하는 게 맞겠다. 그래야 이게 좀 신속하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체류기기나 이런 것들의 어떤 기술 개발 주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을 건강보험에서 신의료기술로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로 트랙을 활용을 해서 초기 진입 장벽을 좀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도 계속 여러 진입 장벽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예비등재 절차를 갖추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만 이런 것이 예비등재가 아니라 본등재로 들어오는 시점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비용 효과나 치료 효과나 이런 걸 엄격하게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조금 좀 신속 트랙을 태우는 것이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식약처에 그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그 저희 후배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마무리로 제가 하나를 하겠습니다. 4개의 문을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시력이에요. 굉장히 세밀한 것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각이에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능력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시야예요. 하나만 보지 말고 넓게 펼쳐서 보는 것도 갖추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선이 있어요. 시선은 맨 처음에 그 초심을 잃지 않는 마지막까지 본질을 꿰뚫는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